네,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생각보다 시간이 또 이 다음 주 수요일인가요? 네, 그때는 또 그 선거라서 쉬고 그렇게 돼서 일단 아마 오늘 배우는 내용까지가 시험 범위일 거고요. 그리고 나온 시간에 못한 거는 저희가 조교 그 실습 온라인으로 올리던가 이런 형태로 아마 진행할 겁니다. 자, 오늘 시험은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뭘 배울 거냐면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에 좀 간단한 버전인 거죠. 사실 이게 결국 딥러닝이 되고 그 딥러닝이 LLM이 되고 지금 요즘에 AI가 된 건데 그 가장 원초적인 형태 어디서부터 이 지금의 AI가 왔는가 약간 이런 간단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수업에서 저희가 2학기 때 우리는 딥러닝 입문이나 인공지능 거기서도 사실 이거는 굉장히 많이 다루는데 머신러닝과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간단히 오늘은 좀 다뤄볼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AI 역사처럼 좀 이제 봐야 되는데요. 처음에 뭐부터 시작할 거냐면은 이제 로산블라트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룰 겁니다. 퍼셉트론이 뭐냐면은 가장 간단한 구조인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최초로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게 클래시피케이션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분류 문제나 이런 걸 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장 처음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좀 생각한 주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마 1950년대 이런 게 56년인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로산블라트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거를 하고자 한 게 지금의 인공지능까지 다가왔냐면은 이 사람이 생각한 게 사실 우리가 봤던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랑 비슷해요. 자,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오고 거기에 적당한 웨이트를 곱해가지고 썸한 다음에 어떤 특정 스레시홀드 값 이상이면은 통과하고 아니면 통과 안 하는 형태의 이런 거를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이 배운 리니어 리그레션,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예시를 들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 성적, 기말고사 성적, 출석 다 넣어가지고 적당한 웨이트를 곱해서 몇 점 이상이면은 내가 A를 받고 아니면 B를 받고 이런 느낌인 거죠. 이런 형태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처음으로 이 사람이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도 이때도 약간 그라디언트 비슷한 걸 쓰긴 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데이터가 틀리면은 다시 뒤로 들어가서 이 웨이트들을 점점 고쳐가면서 분류하는 이런 시스템을 처음에 만들어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이렇게 우리가 웨이트 곱해가지고 하면은 분류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인공지능의 시작인데 그래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우리가 OR이라고 하는 OR이나 AND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다 풀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0이나 0 인풋되면 0 되고 1, 0이면 1 되고 0, 1이면 1이고 1이면 1 되는 OR 문제, AND 문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전기나 이런 컴퓨터 코딩에서 보는 회로 이런 느낌의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웨이트나 이런 것들을 곱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걸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데이터를 이러한 형태의 지금 2차원이긴 하지만 적당한 차원으로 나눠놓고 웨이트를 곱한다는 게 어떤 선을 그는 거잖아요. 어떤 법선 벡터 같은 형태로. 그래서 적당하게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눠가지고 이쪽 부분은 뭐고 이쪽 부분은 뭐고 약간 이러한 형태로 뭔가 분류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했던 거예요. 이 최초에. 자, 근데 이렇게 해서 그럼 얘는 학습은 어떻게 했냐? 결국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적당한 W를 찾는 건데 여기서도 학습하는 방법도 처음에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이 사람이 50년대 만들어둔 거예요. 데이터를 들어가고 Y를 예측하는데 만약 실수가 났을 때 실제 내가 0으로 예측했는데 Y가 1이면은 웨이트를 높이고 내가 Y가 1인데 내가 실제가 0이면 이거에 대한 웨이트를 낮추고 이런 형태로 하다 보면은 언젠간 얘가 수렴해서 다른 데이터에도 잘할 수 있는 그거를 조정하는 시스템 만든 거죠. 당연히 그렇겠죠. 우리가 마이너리면 우리가 더 높여야 되면 웨이트 높이고 줄여야 되면 줄이고 이런 형태의 하는 개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퍼셉트론이라고 하고 굉장히 좋은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뭐 많은 분이 대화할 수도 있는데, 근데 문제가 또 몇 가지가 있었죠. 이 퍼셉트론은 아웃풋이 바이너리한 형태, 0 아니면 1밖에 못 되기 때문에 정말 단순한 것만 처리할 수 있었고,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 리니어 문제밖에 해결하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이 사람이 생각했던 게 세상의 모든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그럼 이렇게 2차원적인 형태, 어떤 형태로 표현해서 적당하게 선으로 그어가지고 나누면은 다 제대로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자, 어떤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자, 근데 이러한 형태의 데이터는 어떻게 분리할 건데?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이게 XOR 문제거든요. 자, 이게 X축 Y축인데 X가 0이고 Y가 0일 때 0이고 X가 1, 0일 때 1이고 아웃풋이 파란색이고 1, 1일 때 0인 이러한 형태의 데이터가 있는데, 자, 이러한 형태의 데이터는 너가 어떻게 분리할래?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자, 기존의 방법이 뭐였어요? 기존의 방법은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 뭐 O가 이렇게 있고 X가 이렇게 있으면은 계속 적당히 조절하면서 이 경계선을 그어가지고 위쪽은 O, 아래쪽은 X 이렇게 구분하는 게 기존의 방식이었잖아요. 이 퍼셉트론의 방식. 퍼셉트론의 방식이 이거였는데 그게 너무 좋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나도 단순한 아래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게 지금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닌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거 문제 못 풀어요. 왜냐? 걔는 리니어하게 자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AI 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XOR이라고 하는 문제. 아마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이면 한 번쯤 뭐 소설이나 뭐 이런 책들이나 이런 데서 한 번쯤 봤을 것 같은데, 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문제 푸는데 엄청 오랜 또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이거를 문제를 푸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냐? 자,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가자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자, 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은 뭐냐면은, 자, 아까가 우리가 인풋이 x1, x2, x3, x4 이런 형태로 인풋을 가지고 웨이팅 곱해가지고 뭔가 하는 거잖아요. 그건 리니어한 형태인 거죠. 자,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얘네가 나오는 결과물에 대해서 또다시 리니어한 형태로 웨이트를 곱해가지고 뭔가를 예측하자라고 하는 게 멀티플 레이어를 쌓자라고 해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입니다. 물론 그냥 리니어하게 넣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중간에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해가지고 이 선형적인 것을 좀 끌어주는 선형적이지 않은 함수를 하나 넣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선형으로 가는 게 풀리거든요. 자, 아무튼 이런 형태로 우리가 레이어를 쌓아가지고 분리하자. 그러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형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좀 직관적으로 얘기하자면, 자, 이 아래 있는 이거를 선 하나 그어서 분리하는 게 안 되면은 선을 대충 두 개 긋고 세 개 그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적당히 판단해가지고 한다. 약간 이런 생각이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얘를 레이어를 쌓아가지고 가면은 논리니어한 굉장히 복잡한 문제도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밝혀졌습니다. 아마 제가 이거 밝혀진 것까지는 금방 밝혀졌을 거예요. 자, 근데 밝혀졌는데 그럼 이때부터 왜 1960년대부터 AI 세상이 오지 않았냐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쌓아서 할 수 있는 건 알겠는데, 근데 문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웨이트라고 하는 개념, 이 각각의 웨이트라고 하는 개념 있잖아요. 이 웨이트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최적화를 시킬까라고 하는 문제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 단순하게 왼쪽과 같은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쉬웠어요. 이런 경우는 그냥 뭐 내가 좀 부족하면 올리고 내가 좀 과하면 낮추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얘네가 레이어들이 막 쌓여져 있고 막 얘가 여기 영향 미치고 뭐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얘를 어떻게 학습할 수 있는지, 어떻게 얘를 적당한 W를 찾는지가 굉장히 불가능했던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도 얘기하고 이거를 뉴럴 네트워크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뉴럴 네트워크는 우리가 보통 인간의 신경망이 약간 뭐 이것과 뭐 관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정말 얼마나 관련 있는지 사실은 모르지만 아무튼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서 멀티레이어 퍼센트론에서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또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인풋이 들어가고 아웃풋이 들어가는 거에 다 웨이트 곱해서 중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럼 중간에 나오는 중간 아웃풋을 뭐라 그러냐? 이거를 뭐 히든 아웃풋, 왜냐면 중간에 있으니까 히든 뭐 스테이트, 히든 아웃풋이라고 이렇게 약간 얘기를 하는 그런 형태로 네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 안 된 게 뭐냐? 어떻게 이 많은 것들, 많은 웨이트들을 가장 최적화된 값을 찾을까라고 하는 게 해결이 안 됐던 형태인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나왔던 게 또 그 다음에 또 엄청난 발전이 있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나왔던 게 우리가 이렇게 레이어를 쌓는 것까지 이해했죠. 계산하고 또 계산하면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리니어하게 ax 플러스 b 한 다음에 여기에 또 ax 플러스 b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글씨를 좀 썼는데. ax 플러스 b 또 ax 플러스 b. 근데 이거는 보면은 사실 얘도 리니어죠, 그렇죠? 그러니까 리니어끼리 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나왔던 중간 결과물, 이 결과물에다가 뭔가 논 리니어한 형태를 하나를 더해주면은 리니어를 깰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네. 똑같은 애들끼리 합쳐봤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얘를 리니어를 끊어준다라고 하는 형태로 논리니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논리니어 함수로 뭘 썼냐? 보통 이렇게 뭐 시그모이드 기억나시죠? 여러분들이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에서 배웠던 시그모이드 함수를 쓰거나 뭐 탄젠트 하이퍼볼릭 함수를 쓰거나 뭐 나중에 뭐 렐로라고 하는 걸 쓰는데 뭐 어떤 것이든 이렇게 리니어를 좀 끊어줄 수 있는 형태로 하나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리니어 같은 경우는 A는 WX 뭐 이런 형태로 추가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뒤에 또 다른 논리니어 같은 경우는 요즘에 많이 쓰는 거는 렉티파이드 리니어 유닛이라고 해서 렐루라고 해서 그냥 0 이하는 0이고 0 이상은 1인 이런 형태의 좀 논리니어한 함수를 많이 쓰고 뭐 소프트 클러스 뭐 이런 것도 뭐 많이 씁니다. 요즘 뭐 이 계열도 엄청 많아요. 뭐 너무 많은데 결국은 다 렐루 계열들이 많이 쓴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10년쯤에 나왔는데 사실 지금의 현재 딥러닝의 시대를 가속화시킨 굉장히 좋은 이 알고리즘입니다. 이거를 쓰고 나서 엄청나게 이 NLP 성능이 좋아져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그런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는 것보다 우리가 리니어 레이어들을 쌓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리니어끼리 합치면 안 되니까 거기에 적당한 논리니어한 함수를 넣어야 된다. 근데 논리니어 중에 가장 해보니까 가장 좋았던 게 이 렐루라고 하는 함수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몇 가지만 좀 간단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탄젠트 H, 뭐 시그모이드 뭐 이런 거를 다 사용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자 이런 거를 사용을 했는데 그래서 뭐 탄젠트 H도 썼고 옛날에 뭐 이렇게 시그모이드 펑션 이런 형태 이런 거를 썼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뭐 뒤에 좀 나오긴 한데 지금 계속 드는 의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레이어들이 지금 레이어들이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레이어들 이렇게 막 복잡하게 막 이렇게 막 쌓여져 있죠. 이 복잡해가지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이 하나하나가 웨이트로 뭔가가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복잡하게 쌓여 있는데 우리가 지금 내가 여기 웨이트가 예를 들어서 0.3인데 얘를 올려야 할지 낮춰야 할지 이게 지금 판단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나오냐면은 바로 뒤에 나오는 로스 펑션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항상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풀고 있는 이 머신러닝 문제점이 공통점이 좀 직관적인 모델이 있고 그거를 그럼 어떻게 수치화해서 평가를 할지를 본 다음에 그 수치화된 뭔가를 최소화시키는 형태로 뭔가를 만들어내잖아요. 계속 지금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얘도 로스 펑션을 정의해서 이 로스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형태의 이런 웨이트를 잘 찾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를 계속 지금 문제를 풀고 있는데 뭐 뒤에 있는 얘기 먼저 하자면 얘를 그럼 어떻게 할까? 얘도 미분을 통해서 합니다. 미분. 네, 미분을 통해서 가장 최적화된 W를 찾는 거래요. 보통 우리가 미분 통해서 다 합니다. 거의 대부분. 지금까지 배운 거 다 그랬잖아요. 여기 똑같이 미분을 해서 어떤 웨이트가 가장 좋을지 그런 형태로 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게 그럼 탄젠트 H는 뭐 시그마 이렇게 생겼으니까 뭐 미분하면 이렇게 생긴다, 미분하면 이렇게 생긴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여기에서 같이 보여줬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액티베이션이 뭐 우리가 시그모이드 있고 뭐 소프트 플롯 X도 있고 다양한 걸 쓰는데 그래서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아웃풋의 형태로 내뱉어 가지고 예측을 하는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자, 우리가 결국에 모듈을 지금 계속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이러한 모델이라고 볼게요. 자, 아까선 자, 이러한 형태의 모듈에서 보면은 아웃풋이 결국엔 최종적으로 아웃풋이 지금 3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인풋은 이렇게 한 7개가 들어가고 자, 이건 어떨 때 쓰이냐면은 이 3개의 아웃풋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예측하는 형태로 쓰일 때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지금 뭐 성적 부여라고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시를 들자면은 이런 거 여러분들이 뭐 출석 점수, 중간고 점수, 과제 점수 막 넣어가지고 막 연산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3개 중에 하나 나오는 거예요. 3개는 예를 들어서 내가 A를 받을 확률, B를 받을 확률, C를 받을 확률. 확률은 아니고 C를 받을 값이 나온 다음에 얘를 가지고 어떤 것이 가장 높은가? 내가 만약 여기가 높게 나오면 나는 B를 받는 거고 여기가 좀 높으면 C를 받는 거고 이런 형태로 아웃풋의 카테고리컬의 개수 그러니까 이런 거에 따라서 최종 아웃풋이 보통 나오게 됩니다. 뭐 약간 직관적이죠. 그렇게 보통 이렇게 다 처리를 합니다. 보통 이 레이어를 활용하는 컨셉들. 자, 그러면은 뭐 질문 하나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나오는 뭐 여러분들 LLM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 요즘에 나오는 LLM은 다 이런 구조인데 걔는 아웃풋이 어떻게 나올 거예요? 걔는 아웃풋이 토큰 단위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단어가 나오는 거죠. 단어가 근데 예를 들어서 보통 한 6만 개 뭐 더 많기도 뭐 이것도 6만 개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6만 개의 아웃풋이 나오는 거예요. 그 6만 개 중에 아웃풋에서 가장 높은 단어가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높은 단어도 보이고 이런 형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아웃풋이 보통 우리가 내뱉고 싶은 형태로 이런 형태로 나타낸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자,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아웃풋을 보통 이렇게 소프트맥스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예측을 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아웃풋의 형태를 확률로 바꿔주는 겁니다. 확률 형태로 아웃풋을 내뱉어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나올 확률이 뭐다, 나올 단어의 확률이 뭐다 이런 형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LLM도 이렇게 돌아간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그모이드 모듈 같은 경우는 값 하나를 예측하는데 0, 1 사이에서 예측하고 싶은 경우는 마지막에 뭐 시그모이드를 넣어가지고 쓰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장 확률 높은 거를 내뱉게 이런 형태로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이 뉴럴 네트워크라는 형태가 아웃풋이 몇 개로 나오냐 보통 그 카테고리컬 형태로 나와가지고 개수로 분류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을 좀 볼게요. 자, 그 다음 보면은 중요한 건 이제 로스를 제대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로스를 정해가지고 그라디언트의 형태로 모델을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그 이 로스가 지금 어떻게 되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리그레션 모델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러한 형태의 MSE 모델을 사용하면 되겠죠. 똑같습니다. MSE 모델을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쓰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네게티브 로스 라이클리후드라고 하는 이런 형태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있는 그 y 값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그 확률이 어떻게 나오는지 약간 이런 형태로 비교하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가 그래서 x고 y가 나왔다면은 이게 두 개에 대해서 y 로그 x 이런 형태로 곱해가지고 하는 이런 형태의 로스 펑션을 많이 활용합니다. 실제로 뭐 많은 LLM도 다 이런 걸 씁니다. LLM도. 그래서 실제로 내가 나와야 될 확률이랑 얘가 내뱉을 확률을 서로 좀 비슷하게 만드는 뭐 그런 확률도 되고요. 아니면 뭐 KL 다이버전스 로스라 가지고 KL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확률
확률 분포 간의 약간 차이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률 분포를 뭔가 비슷하게 아웃풋을 비슷하게 만들거나 자, 이런 형태로 보통 로스 펑션을 만듭니다. 근데 이 딥러닝이나 지금 뭔가 제가 다양한 거 지금 계속 그 퍼셉트런 뉴럴 네트워크를 얘기하고 있는데 뉴럴 네트워크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약간 요즘엔 좀 덜한데 정말로 약간 레고나 블록 쌓기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로스 펑션도 내가 커스터마이즈 해가지고 쓸 수 있고 레이어 개수나 중간에 아까 뭐 액티베이션이라든가 이런 거 다 내가 커스터마이즈 해가지고 그때 많이 바꿔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또 자유도가 높은 모델이라고 볼 수 있어. 어떤 모델보다. 그래서 사실 지금도 잘 발전돼서 지금까지 놓을 수 있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로스 펑션도 뭐 이거 말고 이것도 엄청 많아요. 한 수만 개 있어요. 수만 개의 로스 펑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뭔가 뭐 아까 레이어 구조, 액티베이션 다양한 이런 옵션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형태로 일단은 크게 학습을 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웃풋이 바이너리로 나오든 아니면 디스크리트한 이런 카테고리컬로 나오든 컨티뉴어스든 뭐든 적당한 형태의 코스트 펑션, 로스 펑션이랑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로스 펑션을 정해가지고 그거를 미분을 통해서 구하는 형태로 만들면 되는 게 이 뉴럴 네트워크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자유도가 높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발전을 했고 지금까지 이렇게 또 올 수가 있었던 거죠. 뭐 랭귀지 모델이든 뭐 이미지 모델이든 뭐 다 하잖아요. 이미지 모델, 랭귀지 모델 등등등 다 가능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결국에는 뭐 별거 없어요. 별거 없는 게 그냥 데이터를 적당한 웨이트를 곱해서 액티베이션, 또 웨이트 곱해서 액티베이션 이런 형태로 계속 계산해가지고 뭔가 나오는 그런 게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자, 그러면 내가 이 컴퓨테이션, 포워드 컴퓨테이션이라는 걸 배우는 건데 이건 뭐냐면 인퍼런스 과정. 자, 데이터를 넣고 예측하는 과정이에요. 자, 그럼 내가 나의 데이터를 넣고 뭔가 예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의 데이터를 넣고 내가 내 성적 넣고 내가 뭘 받을까 예측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좀 봐야 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데이터를 보통은 데이터를 넣고 레이어별로 계속 통과해서 y가 나오는 거죠. 뭐 쉽게 생각하면 뭐 LLM 생각해볼게. LLM에서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넣으면은 아웃풋 프롬프트가 나오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자, 이런 형태로 레이어를 계속 넘어가면서 예측하는 형태가 나오게 되고요. 그럼 예측이 나오면 어떡하냐? 어떻게 해요? 그럼 예측과 실제 정답이 있겠죠. 그래서 y 해시 있고 y 실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y랑 예측한 y를 로스 펑션으로 줄여지게 만들면 되는 거라는 거죠. 너무 쉽죠? 그런 형태만, 그래서 로스만 이 L만 잘 정의해주고 이 위에 있는 구조만 잘 정의해주면은 손쉽게 일단 이렇게 로스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도 알겠지만 그럼 실제 그러면은 이 여러분들이 보는 뭐 LLM 어떻게 학습했냐 물어보면 똑같아요. LLM도 인풋을 넣고 y가 나와요. 그 y가 실제 y랑 같은지를 비교하면서 실제 y랑 점점 비슷해지게 학습하면은 LLM이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럼 LLM 어떻게 학습했냐? 인터넷에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글들 가지고 학습한 거죠. 모든 글, 지금까지 글 내용을 주고 이 다음 단어가 뭐가 나올지 예측하는 형태로 학습을 하다 보니까 인간의 언어를 학습했다라고 봐주면 되는 거예요. 또 다 똑같습니다. 다 이런 형태예요. 또 인풋이 들어가서 트랙터스 나오고 아웃풋 비교해서 잘되게 만드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가 나오면 데이터를 넣어서 y를 예측하는 이러한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물론 뭐 저희가 오늘 사실은 뉴럴 네트워크만 원래는 한 학기 분량이에요. 원래 딥러닝도 있는데 오늘은 이걸 간단히 그냥 보는 건데 자, 그래서 이렇게 인풋을 넣고 레이어 쌓아가지고 넘어가서 예측을 뭔가를 해서 로스를 계산해서 해야 되는 건데 자, 근데 문제가 사실은 너무나도 레이어 구조가 지금 복잡하잖아요. 그럼 그 복잡한 구조에서 내가 이 웨이트를 얼만큼 상승할지 얼만큼 하락할지가
연산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구조를 바로 뒤에 거도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백워드 컴퓨테이션, 백워드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자, 어떤 거냐면은 저 오른쪽에 있는 예시를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x들이 내가 지금 변수가 xk 하나씩 들어가고요, z를 예측하는 형태가 모델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만 지금 학습해야 될 레이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웨이트를 학습해야 돼요. 웨이트가 8개죠. 8개의 웨이트를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로스 나왔을 때 이거 하나를 줄일지 올릴지, 얘를 올릴지 낮출지,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잘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내가 뭘 알을까요? 여러분들이 웨이트를 상승할지 하락할지, 어떻게 조정할지를 지금 결정하는 문제인 거죠. 그렇죠? 내가 지금 내 가중치를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예시를 그냥 즉석에서 들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인생을 살고 있는 방식이 있어요. 뭐 인간마다 가중치가 다르겠죠. 뭐 일을 중요시하는 사람도 있고, 뭐를 중요한, 뭐 인간마다 내가 하는 업무의 가중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내가 하는 업무의 가중치로 지금 제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뭔가 안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뭔가 지금 성과가 안 나와요, 제가. 그러면은 제 가중치를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업무를 더 한다던가, 뭐에 더 치중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뭐 그렇게 다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모든 사람이. 자, 비슷한 관점에서 내가 지금 이 웨이트로 예측했는데 웨이트가 안 나와요. 뭔가 지금 성능이 안 나와요, 로스가.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웨이트를 바꿔야겠죠. 근데 그 웨이트를 바꾸는 기준이 뭐예요? 이 웨이트를 올렸을 때 저 아웃풋에 어떻게 내가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야지 늘릴지 줄일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각각의 웨이트를 올릴지 줄일지를 결정하는 근거는 뭐겠어요? 결정 근거가 뭐겠어요? 당연히 로스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게 기준인 거죠. 당연하죠. 우리의 목표는 로스니까 내가 이 웨이트를 높일 때 로스 어떻게 되지? 줄이면 어떻게 되지? 이거를 알면은 적당히 이렇게 제가 조정하면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웨이트를 내가 올릴지 줄일지는 로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자, 어떤 영향이 뭐예요? 미분인 거죠. 미분인 게 이거잖아요. 내가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미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미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분. 그래서 미분이 정말 생각보다 인생에서 많이 쓰입니다. 자, 미분인 거예요. 결국에 미분인데, 자, 미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래서 앞으로 계산했는데, 계산이 됐으면은 우리가 각각 변수 이렇게 계산돼서 z로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은 모든 웨이트별로 영향력을 측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가 백프로포게이션, 체인 룰이라고 하는 형태를 가져오는데, 체인 룰이 뭐예요? 체인 룰 배웠죠? 체인 룰은 한국말로 하면 합성함수의 미분입니다. 그렇죠? 뭐 연쇄고 법칙인데 한마디로 합성함수의 거잖아요. 합성함수. 자, 왜 합성함수냐? 합성함수죠. 레이어별로 합성돼가지고 한 예측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미분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합성함수의 미분을 써야겠죠. 그래서 체인 룰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어려운 말은 없습니다. 그 체인 룰을 가지고 제가 이제 뭔가를 이제 해야겠죠. 체인 룰. 그 체인 룰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미분을 레이어별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체인 룰을 하니까. 그래서 이 각각의 웨이트별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한 번에 뒤로 오면서 계산을 역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역추적하는 형태가 이 백워드 컴퓨테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벡터 노테이션을 하면은 뒤로 가는 이렇게 연산이라고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워드 프로페이션은 뒤에서부터 내가 로스를 계산하고 그 로스가 각각의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연산을 해서 그것을 뭐 그라디언트 로스랑 뭐 이걸 곱해가지고 한다는데, 이거는 사실은 거의 그냥
이 체인 룰, 아까 그 합성함수의 미분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레이어에 대한 영향과 그 웨이트가 액티베이션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쪼개서 간다고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의미냐면은 또 뭐 직관적인 의미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자, 회사라고 해봅시다. 회사. 자, 회사가 있어요. 회사 매출이 있어요. 자, 회사가 뭐 돈을 벌어야겠죠. 자, 매출이 여기 회사의 매출이 나와요. 회사 매출은 뭐냐? 예를 들어서 A팀이 있고요, B팀이 있고요, C팀에 있는 매출이 합쳐가지고 회사 전체 매출이 나온다고 해볼게요. 그럼 A팀에는 또 A 직원이 있고 A2 직원이 있고 A3 직원이 있고 뭐 이렇게 다 직원이 있는 약간 이런 구조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쵸? 이렇게 다 복잡해서 직원들이 있고 결국엔 최종 회사 매출을 산출하는 과정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forward는 뭐냐? 자, 각자별로 나의 매출을 내가 A에 기여한 거를 가지고 매출을 해가지고 예측하는 그게 forward인 거예요. 내가 forward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로스를 계산한 거예요. 지금 우리 회사가 어떤지 나의 기여도를 넣어가지고. 그쵸? 자, 백워드는 뭐냐? 자, 매출이 알고 보니까 회사가 망했어요. 너무 안 좋아요. 그러면은 네, 혼내야겠죠. 그러면은 회사 사장님 입장에서 뭐라 할 거 아니에요. 자, 추적하는 거예요. 아니, 매출을 보니까 A, 니네 왜 이렇게 못했냐? 그 A 중에서 누가 못했냐? 누가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냐를 보는 거예요. 다시 역추적해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약간 직관적인 개념이 체인 룰이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어가 뭐냐? 아까 중간 단계죠. 그 중간 단계에서 하나씩 끊어가면서 중간 단계가 액티베이션에 미치는 영향, 액티베이션이 또 웨이트에 미치는 영향 그런 것들을 하나씩 쪼개가면서 뒤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 매출이 망했는데 기어들 보니까 A가 A팀이 못해서 했다. 그럼 A팀이 왜 못했냐? 누구 직원이 못했다. 왜 못했냐? 뭐가 못했다. 이런 형태로 각각의 했던 그 기여도에 대한 그 링크에 대해서 기여도를 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인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가서 계산하고 뒤로 가서 백워드를 진행해서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레이어에 대한 게 액티베이션별로 이렇게 나눠줘가지고 하나씩 한 단계씩 한 커플씩 벗겨내면서 가는 그런 개념으로 봐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번째 리니어 레이어에 대해서 내가 그러면은 그라디언트 나의 기여도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전체에 로스가 있고 웨이트가 있으면은 그 웨이트가 이렇게 미분이 되어가지고 뒤로 가는 웨이트로 해서 액티베이션으로 해서 레이트를 빼는 이런 형태로 뭐 수식 전개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사실은 너무 뭐 수학적인 내용 수식이 어려워 보이긴 한데 사실은 그냥 한 커플 L로 나누고 A로 나누고 한 단계 나누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형태의 이제 로스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로스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앞 단계로 오면서 여기에 영역은 얼마구나, 저기에 영역은 얼마구나 이거를 체크를 그냥 쭉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측하는 시간과 내가 피드백 받는 시간이 똑같이 걸려요. 시간이 보통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예시를 들으면 좋을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forward랑 backward 지금 backward가 back propagation 뒤로 가는 거예요. forward propagation, backward propagation. forward는 뭐냐? 예측을 하는 거죠. 예측을 하는 거고 backward는 사실은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이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측을 해서 결과를 내고 왜 못했는지 뭘 개선해야 될지 다시 나를 되돌아보는 과정이 백워드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워드 갈 때도 어떻게 해요? 한 단계 가죠. 백워드도 한 단계 뒤로 보면은 그 웨이트에 따라서 간다고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치를 줄일지 다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어별로 액티베이션별로 하나씩 나눠져가지고 수식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시간은 보통 똑같이 시간 걸린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AI 모델을 학습할 때 어떻게 하냐? 학습할 때는 forward, backward 계속
계산하면서 학습하는 거죠. 모델을 바꾸는 거고. 학습이 아니라 나는 그냥 활용만 하겠다. 그러면 그냥 포워드하고 또 포워드하고 또 포워드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의 개념을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을 좀 보자면 이 옵티미제이션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결국에 얘를 학습은 아까 같이 이 백워드 형태로 해서 업데이트한다 했어요. 그 백워드한 것을 어떻게 학습을 할까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은, 자,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자, 아래 있는 이수식으로 됩니다. 우리는 y 실제랑 fx 예측값. 우리는 항상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죠. 예측값과 실제값을 줄이는 것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자, 근데 이거를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이 P데이터가 모든 데이터거든요. 자, 모든 데이터 확률에 대해서 잘하면 당연히 좋겠죠. 세상에 원하는 거죠. 근데 이 데이터 확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실제 그냥 우리 가지고 있는 데이터 샘플들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같은 수식처럼 실제 데이터 샘플들의 전체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실제 데이터와 예측 데이터 간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의 웨이트 세타를 구하는 것이 여기의 목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근데 문제가 데이터가 좀 많겠죠. 그래가지고 보통 이 배치 그라디언트 디센트라고 해가지고 데이터를 보통은 좀 쪼개서 합니다. 데이터를 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세상에 데이터가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데이터 한 번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좀 쪼개가지고 업데이트하고 이런 형태로 데이터를 쪼개서, 그래서 뭐 미니 배치라고 하는 형태를 해가지고 계산해서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데이터 단위로 데이터를 형태로 해서 파라미터 웨이트를 업데이트하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는 그걸 좀 랜덤한 형태로 데이터의 분포를 뽑아가지고 우리가 적당한 값으로 세타 그 웨이트를 업데이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로스 펑션에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가장 최소화된 로스 펑션 지점으로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게 이 그라디언트 디센트라는 형태로 계산이 된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 그라디언트 디센트는 우리가 디센트 이걸 지난번에 설명했는데 간단히 조금만 더 설명하자면, 얘는 미분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경사강법이라고 한국말로는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장 여기 최소한 지점을 찾을지를 미분을 통해서 가장 최소화된 지점을 찾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라디언트 디센트 다 알죠? 아나요? 디센트 아시나요? 요즘 근데 그라디언트 디센트 얘기를 좀 하자면 요즘은 거의 고등학생도 다 알고 그러더라고요. 맞나요? 다 고등학교 때 많이 배운다고 하던데 여기는 안 배웠나요? 그런가요? 아무튼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지는 알죠. 아무튼 우리가 이 값에서 미분값을 정해서 어디로 내려가면 좋을지 찾는 그런 최적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복잡한 함수의 최적값을 구할 때 구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얘도 똑같이 그라디언트 디센트로 최소화된 지점을 찾으러 간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잘 알고 있는지. 제가 이거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항상 잘 몰라가지고 제가 항상 자주 물어보는 질문인데, 경사강법인데 한 번만 좀 개념을 좀 알아볼게요. 자, 경사강법은 우리가 이렇게 생긴 데이터에서 내가 여기에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갈지 최소화된 지점을 찾으려면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현재 지금 방법을 보고 가는 게 경사하강법이잖아요. 다 한다고 가정할게요. 자, 근데 제가 예전에, 요즘 잘 안 하는데 예전에 제가 저희가 학생들이 면접 보잖아요. 저희가 동국대학교 입학 면접에 보면은 맨날 그런 얘기를 많이 물어봐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많이
그 예를 들어서 경사관법 뭐 고등학교 공부했다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항상 물어보거든요. 경사관법을 왜 써야 되냐? 항상 제가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써야 되냐 물어보면은 왜 써야겠어요 우리가? 최소화된 지점을 찾기 위해서 최소화된 지점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찾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것까지 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냥 미분에서 여러분들이 최소 지점 찾는 게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분에서 0 되는 점 도함수 찾아서 도함수는 0 해가지고 해결하면은 찾아지잖아요. 그렇죠? 네, 다들 이렇게 어려워하는 찾아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경사관법을 써야 되냐라고 제가 가끔 물어보는데 다들 잘 모르더라고요.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자, 보통 이 경사관법은 우리가 그러니까 최소화된 지점을 찾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보통 이건 어떨 때 쓰냐면은 우리가 fx가 최소 지점을 찾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f 프라임 x는 0 되는 이 지점을 찾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점 찾기 위해서 가는 건데,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게 f 프라임 x는 0을 사실은 그냥 방정식으로 풀어서 하면은 너무 좋아요. 문제가 이 방정식으로 생각보다 안 풀릴 때가 많습니다.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이 뭐 2차 방정식까지는 뭐 이렇게 되죠. 3차도 어떻게 하면 되는데 4차부터는 이제 엄청 어려워지고 이제 여기가 나중에는 여기다 뭐 시그모이드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하면은 이런 거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거를 문제 풀기 힘들 때 보통은 다 경사관법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좀 복잡한 알고리즘들은 거의 다 경사관법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최적화를 한다고 봐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경사관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조금 들어보자면은 어떤 예시를 들어주냐면, 자, 산 예시를 많이 해요. 산. 자, 우리는 전체 산의 구도를 알 수 없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산. 자, 산이 이렇게 있어요. 산이 이렇게 산맥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경사관법 어떻게 쓰냐?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당장 내가 지금 산에서 내려가고 싶어요. 근데 산 전체는 내가 몰라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내가 지금 현재 있는 부분에서 내려가는 쪽이 어딘지는 알 수 있잖아요. 최소한. 그게 미분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내가 있는 지점에서는 일단 일로 가면 내려간다는 걸 알아가지고 글로 한 걸음씩 내려가서 이런 지점을 찾는 게 경사하강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해서 이 뉴럴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이 다 학습된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라디언트 이런 거를 봤을 때 데이터를 그러면은 얘를 배치 단위로 좀 쪼개거나 아니면 좀 더 랜덤성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좀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보통은 이 배치 그라디언트는 보통은 전체 데이터를 나눠서 전체 데이터로 다 하는 거고,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는 그걸 또 더 쪼개가지고 약간 랜덤성을 통해 가지고 좀 랜덤하게 샘플을 해가지고 좀 줄이는 그런 형태라고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라면 조금 더 이렇게 뭐 더 좋은 솔루션을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프랙티스 진행을 할 때 미니 배치 셋 데이터를 조금 잘게 쪼갠 다음에 그 각각 데이터에 대해서 내가 학습을 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형태로 하는 미니 배치 트레이닝을 통해서 전체 데이터가 여기 있다면 얘를 서플링해서 자르고 학습하고 이러한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학습을 진행하는데 뒤에 또 학습 내용이 조금 더 갖고 왔는데요. 자, 근데 학습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산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산을. 그렇죠? 산에서 가장 최소화된 지점을 통해서 내려가는 것을 계속 찾아야 되는 문제를 우리는 계속 풀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오실레이팅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또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자, 오실레이팅은 뭐냐면은 우리가 산을 내려가는데 그 산에도 보면은 이 산이 그냥 쭉 내려가는 산이 없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거기에서 왔다 갔다가 이게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렇게 생긴 약간 타원형의 어떤 접시라고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타원형 접시. 그래서 제가 이거를 비교할 때 약간 공을 굴리는 비유를 많이 들어요. 자, 우리가 이게 접시인 게 지금 보이는 이 접시거든요. 이게 오목파인 접시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공을 놔요. 그러면은 이렇게 최적화된 찾아서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내려갈 거 아니에요. 이걸 약간 이렇게 움푹 파인 접시라고 하고 여기가 가장 낮은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최적화를 했을 때 여기에서 가장 최적 지점 일로 약간 이런 형태로 가서 좀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런 최소 지점으로 빠르게 우리가 하산할 수 있는가를 이제 고민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나오는 게 이 모멘텀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모멘텀은 뭐냐면은 원래 모멘텀은 이렇게 밀어주는 거잖아요. 모멘텀이라고 하는 효과가 약간, 자, 모멘텀은 뭐냐면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무 그리디하게 이 순간에 내가 어디로 움직일지를 지금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전의 스텝까지도 같이 적용돼서 보면은 약간 관성이 모멘텀이 관성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움직일지 이런 것들을 하면 조금 더 빠르게 가장 최소 지점까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모멘텀이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요. 모멘텀은 내가 관성을 가지고 한 번에, 그래서 데이터를 줄이거나 할 때 데이터를 바로 이렇게 줄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줄이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그라디언트를 좀 묶어가지고 묶음의 형태로 이 웨이트를 업데이트하는 그러한 형태의 그런 큰 개념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내가 관성을 가지고 쭉 그냥 탄력을 받아서 우리가 최소 지점을 찾는 그런 것도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여기도 좀 디테일한데, 아니면은 RMS 풀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그럼 내가 이 산을 내려갈 때 걸음걸이도 중요하죠. 내가 보폭을 얼마나 할지. 보폭을 너무 많이 하면 또 안 좋을 수 있거든요. 너무 그러면은 세부적으로 못 나갈 수도 있고, 너무 적게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보폭 같은 경우 내가 얼마나 많이 내려가야 될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결정하는 게 이 RMS 풀업이라고 하는 이런 또 다른 오토메이션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그라디언트 크기에 따라서 경사에 따라서 좀 비례해가지고 내가 경사가 얼마나 급한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좀 그러니까 그라디언트가 크면은 조금만 움직이고 작으면은 크게 움직이는 이러한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산인데 경사가 너무 급해요. 그럼 조금만 내려가고 일단 조금만 내려가고, 경사가 완만해요. 적당히. 그러면은 빨리빨리 그냥 보폭을 크게 움직이는 그러한 형태로 좀 최적화를 찾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 아담이라고 해서 아까 말한 이 두 가지를 모멘텀과 합쳐가지고 쓰는 이런 또 최적화 방법론들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거는 아무튼 우리가 최적화를 할 때 다양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최적화 방법을 웨이트를 찾는다. 이 정도만 또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는 이런 형태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 간단하게 여기도 그냥 역사 얘기처럼 마지막에 딥러닝 얘기 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까지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나왔었어요. 뉴럴 네트워크는 레이어를 쌓아가지고 로스 계산을 하는데 포워드 백워드 형태를 반복하면서 최적화를 한다. 최적화는 방금 말한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종류들 몇 가지를 써가지고 한다. 이게 큰 개념이에요. 크게만 얘기했는데, 자, 근데 그거를 원래 1900 아마 뉴럴넷이 한 7, 80년대부터 나왔는데 어느 순간 그게 딥러닝이라는 용어를 갑자기 탈바꿈해가지고 어느 순간 이게 잘 팔리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인기가 많아지는 시점이 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은 이 백프로피게이션 이런 개념들이 예전에 나왔어요. 지금 딥러닝의 개념들은. 근데 사실은 별로 안 쓰였어요. 이거보다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배운 SVM, 디시전 트리 이런 게 훨씬 더 세상에 많이 쓰였고 그렇게 많이 쓰이지가 않았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이걸 AI 윈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XOR 문제 푸는 게 너무 힘들었고요. 아까 그때 AI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AI는 사실은 뉴럴넷 기준이에요. 뉴럴넷 같은 거에 큰 실현이 하나 왔고, 두 번째는 얘가 만들었는데 백프롭이나 이런 것들 다 만들었는데 문제가 커널 머신과 커널, SVM 커널 이런 게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뉴럴넷을 정말로 잘 연구 안 하던 그런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밌는 게 교수님들 중에서도 정말로 AI, 그러니까 뉴럴넷이죠, 딥러닝 뉴럴넷을 전공한 사람이 어떻게 있냐면은
그러니까 저는 딥러닝 다 전공한 그러니까 그 옛날 교수님들은 딥러닝 전공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학교에도 예를 들어서 뭐 저희 학교에 뭐 김준혜 교수님이나 그런 분들은 보통 이거 가지고 논문 써가지고 졸업하시고 그걸 박사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세대 이후로 이걸로 이 뉴럴넷이나 이런 걸로 박사 받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왜냐하면 그때 이후로는 거의 멸망한 알고리즘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약간 저처럼 2010년대 이때부터 한 사람들이 또 갑자기 엄청나게 증가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그 순간에 이 어떤 특정 기간 동안은 다른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엄청 잘 됐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게 2006년에 이 용어가 처음 나오게 됩니다. 2006년에 왜 나왔냐면 이때는 딥러닝이 별게 아니라 그냥 뉴럴 네트워크인데 어느 딥하게 많이 쌓아보자 라고 해서 딥러닝이 된 거예요. 네, 이름이 별거 없어요. 그래서 딥러닝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요. 또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 문제가 이렇게 쌓아가지고 하는 건데 이 쌓아가지고 이 많이 쌓았을 때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학습도 어렵고 여러 가지. 자,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해보자라고 하는 게 2006년부터 조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러한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점점 좀 나아진다고 보는 거예요. 처음에 이런 개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개념이 나와가지고 쓰였고,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사람들이 다 딥러닝에 대해서 거의 다 몰랐어요. 그냥 일부 학자만 알고. 근데 학계에서는 좀 많이 알게 된 게 한 2013년쯤에 정말 연구하는 사람들에서는 갑자기 좀 많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왜 그렇게 했냐면은 이 당시에 이미지랩이라고 하는 어떤 데이터가 있어요. 어떤 이미지 분류 시스템인데 그 분류 시스템에서 이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알렉스넷이라는 알고리즘이 엄청나게 잘한다는 게 2013년쯤에 이 컴퓨터 비전이나 약간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이게 엄청 좋더라라고 하는 이런 게 나오게 됐어요. 이거는 뭐 2009년에 나온 데이터긴 한데 이 ILSVRC라고 하는 이 대회가 있습니다. 세계 대회. 이 대회는 뭐냐? 전 세계에 있는 이미지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미지 분류 시스템인 거예요. 이 사진을 보고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뭐 호랑이인지 분류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거 하는 문제를 챌린지가 열렸어요. 근데 아까 말한 2013년에 압도적으로 이거를 우승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딥러닝 기반의 방법론들이.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 사이에서 딥러닝이 엄청 좋구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처음 나왔던 이 알렉스넷이라는 구조가 이 레이어를 한 8개 쌓아가지고 만든 이런 구조를 해가지고 많은 주목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2013년 이때부터 연구자들은 조금씩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한 2010년대 중반부터는 이제 또 알파고 나오면서 정말로 모든 사람이 이게 이제 대중까지도 알게 됐고, 요즘에는 뭐 모두가 쓰고 있죠. 그래서 보통 이런 형태로 AI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이 퍼셉트론 연계 한 50, 60년대 이때 처음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서 점점 이 모델이 커지는 거죠. 아까 레이어 하나, 두 개 쌓는데 레이어를 미친 듯이 쌓아가지고 모델도 엄청 커지고 뭐 몇 B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쓰는. 그래서 그런 게 어느 순간 이 사이즈로 인간의 그러니까 이 동물의 뉴런 개수랑 비교해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뭐 박테리아 수준이었다가 뭐 거미 수준이 2000년대 거미 수준이었다가 어느 순간 뭐 몽키 수준이 이제는 뭐 인간 수준을 더 넘어서서 엄청 잘하고 있는 이러한 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나왔고 뭐 15년, 17년 해가지고 뭐 그 이후에도 엄청나게 많은 발전을 해서 지금의 시대가 왔다. 마지막 간단히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오늘 수업은 제가 좀 간단히 넘어갔던 게 사실 이 자체가 원래 나중에 하나하나씩 따지면은 거의 뭐 반 학기 정도 분량이에요. 근데 그래서 머신러닝 하면서 언급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간단히만 얘기를 했고, 지금 현재는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저도 옛날에 제가 학부 다닐 때도 뉴럴넷은 잘 안 배웠어요. 왜냐면 저거 그냥 80년대 때 쓰던 알고리즘 하고 잘 안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잘 안 쓰고 그냥 뭐 이런 게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느 순간 그게 다시 지금 부활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강의 여기까지 할 것 같고요. 일단 조금 고민해 볼게요. 저희가 아무튼 이 3일은 저희가 그걸 하고 시험은 10일 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수업 시간에 제가 공지사항 올릴게요. 10일 날 보도록 할 거고 3일은 휴강이고 저희 거니까
1일 8일은 뭐 할지를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금 실습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제가 뭐 지난번처럼 요즘 AI 얘기나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고 조금 제가 저 방식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하고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